저를 가장 위하던 사람들. 그날 병원에서 전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결혼 전엔 몰랐어요. 그저 내가 선택한 사람만 믿으면 다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예비 신랑에게 처음 시댁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어요. 누나가 셋 있어. 그리고 난 막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마음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누나 셋 있는 막내 아들. 이 조합이 어떤 의미인지요. 친구들 반응은 거의 한결같았습니다. 야, 그 집은 아니다. 누나 셋이면 넌 평생 눈치야? 아들 귀한 집 막내면 며느리는 무조건 참고 살아야 돼. 다들 진심으로 걱정해줬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상하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누나들 오히려 선 넘는 거 싫어해. 엄마도 아들만 편애하는 분 아니야. 그 말이 어쩐지 진짜 같았어요. 그리고 결혼 초반엔 정말 그 말이 맞아 보였습니다. 시댁에 처음 갔을 때 저는 잔뜩 긴장했어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신경 쓰며 앉아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뭔가 말씀하시려 하면 시누이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엄마, 요즘 그런 말 하면 욕 먹어. 올케한텐 그러지 마.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 다행이다. 사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밥은 잘 먹니? 집은 좀 익숙해졌어? 그 정도였죠. 그런데도 시누이들이 미리 선을 그때 말해주니까 괜히 더 보호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경계를 풀어버렸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시댁이 편해졌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말했어요. 나 시집 진짜 잘 간 것 같아. 시누이들이 오히려 내 편이야. 그러면 처음에 말리던 친구들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너 복 받았다. 그 말이 괜히 자랑처럼 들렸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 배려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직접 말을 걸 기회가 점점 사라졌어요. 어머님이 저를 보며 너 요즘 몸은? 하고 말문을 여시면 엄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해. 대화가 항상 그렇게 끊겼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어머님 피곤하셔서 딸들이 나서는구나. 그런데 그게 반복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왜 어머님은 나랑 직접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걸까? 결정적으로 느낀 건 아버님 칠순을 앞두고였습니다. 가족 행사니까 당연히 같이 상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이미 가족여행 가기로 했어. 이미 그 한 단어가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결정 과정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누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일까? 그렇다고 누구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괜히 문제 만드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또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머님이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크게 다치셨다는 소식. 수술은 잘 됐지만 당분간 간병이 필요하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가는 길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진짜 며느리 역할을 해야 하나 보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누이들은 이미 와 있었어요. 잠깐의 안부 뒤 바로 본론이 나왔습니다. 옳게. 어차피 회사도 안 다니잖아. 집에 있으면 시간 많지? 그 말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난임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것도요. 그런데도 집에서 논다는 말로 모든 걸 정리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동안의 친절은 내 편이 아니라 관리였구나. 그때 침대에 누워 계시던 어머님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잊히지 않는 그 말을 하셨어요. 요즘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면 욕먹는다더니 병실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몸도 마음도 힘든 애한테 다 떠넘기는 게 니들이 말하는 요즘 방식이냐? 그 말에 시누이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간병인 부르면 된다. 내 걱정은 하지 마.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내가 요즘 얼마나 고생하는지 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어머님이 제 편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말없이 계셔서 몰랐던 거지. 모든 걸 보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 어머님과 저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 오해했던 마음,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까지요. 지금은 누구보다 편한 사이가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진짜 내 편은 큰 소리로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내 아픔을 알아보고 묵묵히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찔하셨다면 당신도 비슷한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참고 있었던 이야기들. 이 영상이 그런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혼자가 아닙니다. 미안해, 이게 최선이야. 겨울 바다는 잔인할 만큼 고요했다. 남자의 목소리는 파도에 씻겨나갈 만큼 낮았지만 떨림은 분명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내의 어깨를 마지막으로 쓸어내렸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는 손길은 다정했으나 눈빛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나도 이제 좀 살아야지. 그는 브레이크를 슬쩍 풀었다. 휠체어가 아주 미세하게 절벽 쪽으로 기울었다. 남자 이도현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검은 세단문을 거칠게 닫고 엔진을 걸었다. 타이어가 자갈을 밟으며 미끄러졌고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사라졌다. 차 소리가 완전히 묻힌 순간 휠체어에 앉아있던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검은 선글라스 너머로 숨겨져 있던 얼굴. 창백하던 입술이 서서히 비틀렸다. 최선이라고? 그녀 서아리는 담요 아래 숨겨둔 손으로 바퀴를 움켜잡았다. 힘줄이 선명하게 도드라졌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두 다리로 천천히 일어섰다. 3년 동안 하반신 마비 환자로 살아온 여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한 움직임이었다. 선글라스가 모래 위에 내동댕이 쳐졌다.
이제 시작이야, 도현. 하리는 휠체어 시트 아래를 칼로 찢었다. 방수 가방 하나가 툭 떨어졌다. 그 안에는 현금과 여권, 소형 태블릿, 그리고 작은 약병이 들어 있었다. 절벽 아래로 휠체어를 힘껏 밀어버리자 쇳소리가 비명을 지르며 바위에 부딪혔다. 거센 파도가 그것을 집어삼켰다. 완벽한 사고사. 하리는 숲길로 사라졌다. 그 시각 절벽 반대편 갯바위. 망원경을 들고 있던 한 남자가 눈을 가늘게 떴다. 일어났어? 전직 형사 한지혁이었다. 낚시를 하다 우연히 본 장면이었다. 휠체어에서 멀쩡히 걸어 나오는 여자, 그리고 스스로 사고를 위장하는 모습. 지역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재밌네. 숲을 빠져나온 하리는 폐유계소 뒤편에 숨겨둔 경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고 휴대폰을 켰다. 거실 화면이 떠올랐다. 집에 설치해둔 몰래 카메라였다. 샴페인을 들고 있는 도현. 그의 옆에는 비서이자 내연녀 유세린이 팔짱을 끼고 있었다. 끝났어. 도현이 웃었다. 그 여자, 이제 바다 밑이야. 세린이 입꼬리를 올렸다. 보험금 나오면 회사 지분 정리부터 하자. 아들, 도윤은 어떻게 할 거야? 미국 캠프에 계속 넣어두면 돼. 천식도 심하잖아. 오래 못 갈걸? 그 순간 하린의 손이 핸들을 세게 움켜쥐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표정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다. 건드리지 마, 내 아이는. 그녀는 영상을 녹화했다. 그리고 익명의 제보 문자를 경찰에 보냈다. 월포 절벽 아래 휠체어가 떠내려갑니다. 사람이 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엔진이 다시 울렸다. 며칠 뒤 서울 외곽 철거 예정 구역의 낡은 주택. 하리는 벽에 사진을 붙였다. 이도현, 유세린, 그들을 돕는 변호사와 회계사. 붉은 마커로 도연의 얼굴에 X자를 그었다. 첫 번째. 그때 문이 삐걱 열렸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들어왔다. 하리는 전기 충격기를 꺼내들었다. 몸을 날리는 순간 상대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진정해요. 낮고 침착한 목소리. 절벽에서 봤죠. 한지혁이었다. 그의 손에는 사진이 들려 있었다. 두 다리로 서 있는 하린의 모습이 선명했다. 경찰에 넘기면 곤란하겠죠? 하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얼마 받았어? 도연이 보냈지? 지역은 고개를 저었다. 난 그런 놈 돈 안 받아요. 대신 거래합시다. 그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복수 혼자 하기엔 벅차 보이는데. 정적이 흘렀다. 하리는 천천히 충격기를 내렸다. 조건이 있어. 말해보죠. 내 아들 도윤. 그 아이가 최우선이야. 지역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분노와 공포, 그리고 모성.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판을 키웁시다. 밖에서 바람이 창문을 세게 두드렸다. 하리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사냥꾼이었다. 도연의 회사 세광바이오는 빠르게 성장 중인 신약 개발 기업이었다. 언론은 그를 젊은 혁신가라 불렀고 다음 주면 대표이사 취임식이 열릴 예정이었다. 타이밍은 완벽해요. 지역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취임식 당일 전 언론이 모입니다. 그 자리에서 터뜨리면 도망칠 구멍이 없죠. 하리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았다. 도연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제 성공의 배경에는 늘 아내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눈물까지 글썽였다. 하린의 입술이 천천히 말려 올라갔다. 연기 늘었네. 지역이 USB 하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블랙박스 복원 끝났어요. 절벽 근처에서 멈췄던 기록,
음성까지 살아있습니다. 브레이크 풀면 끝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하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분노 때문인지 기대 때문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세린 쪽은? 그녀가 물었다. 이미 흔들렸습니다. 지역이 미소 지었다. 비자금 장부 사본을 익명으로 보냈죠. 도연이 자신을 버릴 거라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 그날 밤 세린의 오피스텔. 이게 뭐야? 세린은 서랍 속에서 발견한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회계장부 사본과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대표 취임 후 당신은 정리 대상 1순위. 세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전화가 울렸다. 도연이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도연,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혹시 나 정리하려는 거 아니지? 잠시 정적. 무슨 소리야? 그러나 그 짧은 침묵이 모든 답이었다. 세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취임식 당일 서울 강남의 대형 호텔 연회장은 샹들리에 빛으로 번쩍였다. 정재계 인사, 투자자, 기자들이 가득했다. 하리는 붉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선글라스를 쓴 채. 지역이 이어폰을 건넸다. 신호 주면 전원 차단합니다. 30초면 충분해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 위에 도연이 올랐다. 존경하는 여러분. 그 순간 조명이 꺼졌다. 웅성거림이 퍼졌다. 스크린이 켜졌다. 절벽, 바람소리, 그리고 도연의 음성. 브레이크 풀면 끝이야. 장내가 얼어붙었다. 영상 속 휠체어가 절벽 쪽으로 기울었다. 이게 뭐야? 도연이 소리쳤다. 조명이 다시 켜졌다. 연회장 뒤편 문이 열렸다. 할인이 걸어 들어왔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침묵을 찢었다.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졌다. 서할인? 죽은 거 아니었어?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너 살아있었어? 하리는 무대 위로 천천히 올라갔다. 놀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다. 당신이 밀어버린 그날 나 다 들었어. 도연이 뒷걸음질 쳤다. 오해야. 난. 오해? 하린이 웃었다. 그럼 이것도? 스크린이 다시 전환됐다. 보험계약 변경 서류, 비자금 계좌 내역, 그리고 세린과 나눈 통화 녹음. 보험금 나오면 지분 정리부터 하자. 기자들의 플래시가 폭발했다. 도연은 비틀거렸다. 세린 너. 연회장 입구에서 세린이 나타났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체념한 얼굴이었다. 미안해, 도연. 나 혼자 죽을 생각 없어. 그 순간 정문이 열리며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이도현 씨,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도연의 눈이 할인을 향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할인이 그의 귀에 속삭였다. 당신이 먼저 시작했어. 도연은 끌려나갔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밖으로 나온 할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겨울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다. 지역이 옆에 섰다. 끝났네요.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의 시선은 멀리 주차장 쪽으로 향해 있었다. 세린이 몰래 빠져나가 차에 오르고 있었다. 아직 하나 남았어. 할인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내 아이를 입에 올린 데가. 멀리서 엔진 소리가 울렸다. 사냥은 끝나지 않았다. 주차장 차단기가 올라가려는 순간이었다. 세린의 차 앞을 검은 SUV 한 대가 가로막았다. 급브레이크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이게 뭐야?
세린이 핸들을 움켜쥔 채 욕설을 내뱉었다. 그때 조수석 문이 열렸다. 누군가 자연스럽게 올라탔다. 붉은 정장. 서아린이었다. 세린의 숨이 턱 막혔다. 너 어떻게 해? 조용히 가. 하리는 차분하게 말했다. 사람 많은 데서 소리 지르면 당신만 손해야. 세린은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이미 도연은 체포됐고 언론은 난리가 났다. 자신도 언제 불려갈지 모르는 상황. 지금은 눈앞의 여자부터 처리해야 했다. 무슨 원하는데? 세린이 낮게 물었다. 하리는 휴대폰을 켰다. 화면에는 도윤의 병원 기록이 떠 있었다. 내 아들. 천식 약 투약 기록이 중단됐더라. 세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건 내가. 당신이 담당 비서였지. 도연이 해외로 보내면 관리하기 쉽다고 조언한 것도 당신이고. 하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아이를 이용하지 말았어야지. 세린이 비웃듯 말했다. 그래서 뭐? 날 죽이게? 하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난 당신들처럼 안 해. 대신 USB 하나를 꺼내 세린의 무릎 위에 떨어뜨렸다. 여기 당신 횡령 증거 일부만 담았어. 전부는 아니고. 세린의 얼굴이 굳었다. 선택해. 도연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증인으로 살 건지 같이 가라앉을 건지. 침묵이 차 안을 짓눌렀다. 세린의 손이 떨렸다.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도연은 이미 끝났다. 자신까지 묶일 이유는 없었다. 증인 보호받을 수 있어? 자료 넘기면 가능성은 높지. 하리는 문을 열었다. 현명하게 살아. 그리고 차에서 내렸다. SUV도 천천히 길을 터주었다. 세린의 차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며칠 뒤 도연은 구속 기소되었다. 언론은 연일 세광바이오의 몰락을 다뤘고 주가는 폭락했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세린은 검찰에 출석해 대부분의 책임을 도연에게 넘겼다. 지역은 TV를 끄며 말했다. 완벽합니다. 판결도 무겁게 나올 거예요. 하리는 창가에 서 있었다. 완벽하진 않아. 뭐가요? 그녀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들었다. 영상 통화 화면에 작은 얼굴이 나타났다. 엄마. 밝은 목소리. 도윤이었다. 하린의 눈이 순간적으로 풀렸다. 우리 아들 숨은 괜찮아? 응. 여기 공기 좋아. 근데 엄마 언제 와? 하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곧 갈게. 전화를 끊자 지역이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하린은 벽에 붙어있던 사진들을 하나씩 떼어냈다. 도연의 얼굴, 세린의 얼굴, 붉은 X 표시들. 모두 쓰레기 봉투에 들어갔다. 회사 지분은 이미 정리했어. 해외 계좌도 확보했고. 그녀는 가방을 닫았다. 도윤 데리고 떠날 거야. 한동안은 조용히.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생각보다 무섭네요. 하린이 희미하게 웃었다. 겁 많아. 그래서 준비를 오래 했을 뿐이야. 잠시 후 그녀는 문 앞에 섰다. 지역 씨. 네. 그날 절벽에서 못 본 척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 지역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도 당신은 해냈겠죠. 하리는 문을 열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아닌 이른 봄의 바람이 불어왔다. 몇 달 뒤 해외의 작은 해변 마을. 도윤이 모래사장을 달리고 있었다. 기침도 없이 밝게 웃으며. 하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선글라스를 벗었다. 이제 연기할 필요도 숨길 필요도 없었다. 휴대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 한지혁. 도연 1심 징역 18년. 항소 기각 가능성 높음. 하리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요. 이제 진짜 끝이네요.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다가 사라졌다. 도윤이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엄마, 나 빨리 달릴 수 있지? 하리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응. 아주 멀리.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을 삼킬 뻔했던 그 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그녀는 더 이상 밀려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스스로 걸어 나온 사람. 그리고 끝내 살아남은 사람. 바다는 여전히 고요했다.